1920년대 후반 부산항 제3부두는 눅진한 잿빛 안개와 바다의 비릿한 짠내가 뒤섞인 절망의 아가리였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고 축축한 빗줄기가 이미 흠뻑 젖은 어린 소년의 어깨를 집요하게 내리쳤다. 소년의 이름은 선우영빈. 그러나 그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부두를 떠도는 수많은 조선인 고아 중 하나였고 지금은 낯선 일본인들의 그림자 속에서 하야시라는 이름 없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을 뿐이었다. 영빈의 등에 닿는 차가운 시선은 다름 아닌 일본 야쿠자 조직의 말단 패거리들이었다. 그들은 낡은 비단 기모노와 찢어진 유카타 사이로 드러난 문신처럼 이 식민지 땅에서 끈끈하고도 사악한 굴레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사카키가 빗물에 젖은 장화를 튕기며 영빈 앞에 섰다. 하야시, 내 놈에게는 이미 조선의 피가 절반, 그리고 우리가 준 칼날이 절반이다. 오늘 이 배를 타는 순간 내 놈의 어미는 일본이다. 알겠느냐? 영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나이 10살 남짓. 굶주림과 구타로 뼈만 남은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짐승 같은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두어진 이후 그의 삶은 쥐꼬리만 한 밥을 얻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는 도둑질을 했고 피를 보았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를 드러내는 법을 배웠다. 예, 도련님. 억지로 쥐어짜낸 일본어 대답은 빗소리에 묻혀버릴 만큼 작았으나 사카키는 만족한 듯 시커먼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선창가의 정박한 일본행 연락선, 히카리 마루의 육중한 철제 선체가 백고동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조선 땅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는 듯 영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 같았다. 젖은 옷깃을 여민 영빈은 선두에 선 사카키를 따라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발 아래 부두는 점점 멀어지고 비에 젖은 부산의 지붕들이 흐릿한 수묵화처럼 변해갔다. 나는 조선인 고아다. 그가 스스로에게 되뇌인 마지막 문장이었다. 배가 바다를 가르기 시작했을 때 영빈은 선실 창문을 통해 멀어지는 조선 땅을 바라보았다. 그가 받은 임무는 이 섬나라에서 조선인의 피를 이용해 더욱 야차처럼 단련되는 것. 이 배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아니라 조선의 이름과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통째로 던져버려야 하는 지옥으로의 편도선이었다.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는 이제 야쿠자 조직의 냉혹한 규칙처럼 영빈의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등진 채 두 개의 나라와 두 개의 피 사이에서 길러질 비극적인 운명의 칼날이 되고 있었다. 일본 조직 내에서 단련되는 영빈. 일본 이름인 하야시로 불리며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려 애쓰지만 차별과 모멸감 속에서 야수적인 힘만 키워간다. 영빈의 새로운 삶은 태양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일본 혼슈의 어느 번화가 뒷골목에 자리 잡은 야쿠자 조직의 은밀한 아지트였다. 이곳에서 선우영빈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그는 오로지 하야시로 불렸다. 조직원들은 그를 조센진 고아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했지만 동시에 그의 끈질긴 생명력과 눈빛 속의 야수성을 인정했다. 그의 단련은 혹독했다. 새벽에는 피를 토할 때까지 검술 훈련을 받았고 낮에는 시장에서 구역 싸움을 위한 정찰과 정보 수집을 담당했으며 밤에는 도박판이나 유곽의 뒷정리를 도맡았다. 훈련 중 실수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죽비가 날아들었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앙칼진 악다구니로 버텨냈다. 하야시, 내 놈의 피가 조선의 물이라서
흐느적거리는 거냐? 칼을 잡았으면 뱀처럼 빨라야 한다. 이런 모멸적인 말들은 매일같이 쏟아졌다. 조직은 그에게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조선인이라는 꼬리표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중적인 대우 속에서 영빈은 살아남기 위해 오직 두 가지에만 집중했다. 첫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짐승이 되는 것. 둘째, 그 어떤 일본인 조직원보다 강해지는 것. 그는 정체성을 잇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조선말을 잊으려 애썼고 일본의 관습과 조직의 철학을 광적으로 습득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뱃머리에서 보았던 부산의 회색 하늘과 낯선 조직원들의 멸시. 어린 시선은 그가 아무리 굳게 닫아도 열려버리는 내면의 문이었다. 어느 날 조직의 어린 도련님 하나가 영빈의 등에 담뱃불을 지지며 조롱했다. 하야시, 너 같은 조센징이 우리 조직에서 칼을 잡을 수 있는 영광을 알기나 하냐? 그 순간 영빈의 내면에서 억눌렸던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는 어린 도련님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피가 튀었고 고통의 비명이 아지트를 울렸다. 그는 미친 듯이 날뛰는 야수 그 자체였다. 결과적으로 영빈은 심한 구타를 당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건은 조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 조선인 고아는 단순히 힘센 짐승이 아니라 광기와 잔혹함을 가진 칼날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조직은 그를 더욱 가혹하게 단련시키며 하야시라는 이름에 야차라는 별칭을 붙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불쌍한 고아가 아니었다. 핏빛이 묻은 칼을 쥐고 자신의 피를 부인하며 오직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생존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선인의 따뜻함과 일본인의 냉혹함, 그 비극적인 교차점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강력한 주먹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일본 조직의 경성 진출 계획. 영빈은 조직의 명에 따라 조선통으로서 경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는 이미 조선말보다 일본어가 더 익숙한 이방인.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서서히 1930년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하야시는 이제 조직 내에서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더 이상 깡마른 고아가 아니었다. 단련된 근육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에 물든 복부에는 그의 무자비한 역사를 증명하는 긴 흉터가 선명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조직의 수장인 이시다가 하야시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다다미 방의 공기는 향 냄새와 권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야시, 내 놈의 가치는 이제 알겠다. 피는 조선의 것이지만 칼은 오직 나의 것이다. 이시다 조직은 이제 조선 경성으로 발을 넓힐 것이다. 이시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야쿠자 조직이 식민지 경성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하야시가 그 천병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경성은 이미 조선인 상권의 두목들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종로 그곳이 문제지. 일본인 상권인 혼맛지를 키우려면 종로를 견제해야 한다. 내 놈이 필요하다, 하야시. 이시다는 하야시의 얼굴을 꿰뚫어 보았다. 내 놈의 피가 조선의 피이니 놈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터. 게다가 내 놈은 조선말보다 일본어가 더 편하지 않느냐? 완벽한 조선통이자 완벽한 일본의 칼이다. 하야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조선통.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잔인한 수식어인가. 그는 조선에서 태어났지만 조직의 규율과 일본어로 사고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조선말은 억양이 어색했고 일본어 명령어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튀어나왔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방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것이었다. 명심해라, 하야시. 너는 우리의 얼굴이다. 만약 내 놈이 그곳에서 조선의 피를 따르려 한다면 내 놈의 칼은 내 목을 먼저 겨눌 것이다. 이시다의 엄포를 뒤로 하고 하야시는 경성행 배에 다시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고아 연락선이 아닌 조직의 자금과 명예를 싣고 가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선실이었다. 부산에 다시 도착했을 때 영빈은 낯선 이국 땅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짓밟힌 땅, 그러나 왠지 모르게 격렬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땅. 10여 년 만에 다시 밟은 고향은 그에게 편안함 대신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는 고통스러운 질문만을 던졌다. 그는 조선인의 외모를 하고 일본인의 칼을 쥔 채 조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그림자는 이제 경성 혼마지의 차가운 돌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야차의 그림자가 고향 땅에 상륙하는 순간이었다. 경성 남촌 상륙, 화려하지만 싸늘한 일본인들의 거리, 혼마지 충무로 명동에 첫 발을 딛다. 그의 심장은 고향이 아닌 이국의 땅에 선 듯 혼란스럽다. 경성역에 내린 하야시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부산과는 사뭇 달랐다. 1930년대 초 경성의 거리는 식민 통치의 명함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곳이었다. 청계천 이남 남촌. 이곳은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상권을 형성한 곳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스팔트와 서양식 건물, 일본어로 적힌 간판들이 가득했다. 특히 혼마지, 현 충무로와 명동 구역은 마치 도쿄의 작은 거리를 옮겨놓은 듯 화려하고 번잡했다. 고급 기생집과 술집, 양장점들이 불야성을 이루었지만 그 화려함은 조선인들에게는 철저히 배제된 차가운 장막이었다. 하야시는 조선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이곳 남촌의 풍경이 그의 눈에는 일본에서 보던 익숙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그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거리보다 일본에서의 뒷골목이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짓눌렀다. 이곳이 내 놈의 거점이다. 조선의 물을 먹은 놈들은 내 놈의 얼굴을 보고 방심할 것이고 일본의 힘은 내 놈의 뒤에 있다. 조직의 경성 지부장이 하야시에게 남촌 깊숙한 곳, 혼마지와 가까운 골목에 마련된 아지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아지트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본식 선술집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지하에는 조직의 비밀 사무실과 무기 보관소가 감춰져 있었다. 영빈은 혼마지의 거리 한복판에 섰다. 주변에는 잘 차려입은 일본인 상인들과 관리들이 웃고 떠들었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조선인 하층민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재빠르게 움직일 뿐이었다. 조선의 땅이지만 일본의 규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때 저 멀리 청계천 다리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왁자지껄한 조선말의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그곳은 청계천 이북 종로. 조선인 상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진 남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 소리는 이방인처럼 서 있는 하야시에게 잊었던 언어처럼 다가왔다. 하야시는 복잡한 감정으로 청계천 너머의 종로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지만 조직의 명에 따라 언젠가 무너뜨려야 할 목표였다. 나는 누구인가? 조선의 땅에서 일본인의 칼이 되어 조선을 향해 서 있다. 그의 심장은 고향이 아닌 이국의 땅에 선 듯 혼란스러웠다. 이 도시는 그에게 힘을 줄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놓을 예정이었다. 하야시는 이제 경성의 지하 세계에서 야차로서의 냉혹한 임무를 시작해야 했다. 조선 상권의 심장,
종로를 정찰하다. 갓 데뷔한 젊은 주먹 김두한과 첫 대면. 종로 상인들을 지키려는 그의 기세에서 영빈은 잊었던 조선인의 핏줄을 느낀다. 혼맛지에 거점을 마련한 다음 날 하야시는 일본인 경성 지부장의 지시를 받고 종로 정찰에 나섰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종로 상권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파악하고 특히 조선인 주먹의 힘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청계천을 건너자마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촌의 정갈하고 차가운 질서 대신 종로에는 왁자지껄하고 활기 넘치는 조선인들의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갓 지은 밥 냄새, 인력 거꾼들의 고함 소리, 엿장수의 가위 소리, 모든 것이 살아 꿈틀거렸다. 하야시는 몸에 익은 일본 야쿠자의 정장 대신 일부러 어두운 색의 평범한 조선식 복장으로 거리를 거닐었다. 종로의 중심가, 포목전과 장터가 밀집된 곳에서 하야시는 걸음을 멈췄다. 한 조선인 상인이 일본 순사에게 멱살을 잡힌 채 심하게 추궁당하고 있었다. 순사는 일본인 상권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상인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주변 조선인들은 주먹을 쥐었지만 폭압적인 순사 앞에서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마치 벼락처럼 한 젊은이가 순사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앳된 얼굴이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체구는 이미 다부지고 단단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느 구역이라고 함부로 행패냐. 당장 이 조선 상인에게서 손 떼지 못해. 그는 바로 갓 주먹 세계에 데뷔하여 종로 바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던 젊은 피, 김두한이었다. 김두한은 망설임 없이 순사의 멱살을 잡아채고 단숨에 땅바닥에 내던졌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조선인들의 환호성과 순사들의 당황한 고함 소리. 김두한은 자신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순경들을 향해 핏발선 눈으로 외쳤다. 이 종로는 조선인의 상권이다. 너희 외경들이 함부로 발들릴 곳이 아니니 돌아가서 혼맛지의 주인에게 똑똑히 전해라. 종로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 싸움은 격렬했고 김두한은 혼자서 3명의 순경을 때려 눕히고 상인을 구해냈다. 하야시는 종로 거리의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김두한의 힘보다 그를 움직이는 분노와 조선 상인들을 지키려는 맹렬한 기계가 하야시의 가슴을 후려쳤다. 저 젊은이는 저렇게 거리낌 없이 조선인의 피를 외치고 있구나. 자신이 일본 조직의 칼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억눌렀던 조선인의 핏줄이 김두한의 외침 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묘한 동질감. 하야시는 김두한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피해야 할 미래이자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하야시는 조직에 돌아가 종로의 주먹은 강력하며 정면 대결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의 보고서에는 김두한이라는 이름이 단 2글자로 그러나 가장 위험한 존재로 기록되었다. 야차와 불꽃의 운명적인 라이벌 구도가 바로 그 순간 경성의 길거리에서 시작된 것이다. 영빈의 조직이 본격적으로 혼맛지와 종로를 잇는 길목에 세력 확장을 시도. 일본인 두목들은 그를 앞세워 조선 상권을 잠식하려 한다. 영빈은 갈등한다. 김두한을 정찰하고 돌아온 후 이시다 조직 경성 지부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종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혼맛지와 종로를 연결하는 청계천 변의 작은 상권과 환전소를 목표로 삼았다. 이 지역은 조선인 상인들과 일본인들이 교류하는 일종의 경계선과 같았다. 이 경계선을 장악하면 종로 상권을 서서히 고립시킬 수 있었다. 일본인 두목들은
당연히 하야시를 이 작전의 선봉에 세웠다. 하야시, 내 놈이 조선의 흙을 밟고 자랐으니 놈들의 눈을 속이는 데는 최고일 것이다. 내 놈의 임무는 조선인 주먹들에게 공포를 심고 이 구역이 이시다 조직의 땅임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의 지시를 들으면서도 하야시의 내면은 복잡하게 꼬였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조선 상권을 보호하던 김두한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은 일본 조직의 명령에 따라 그 상권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야 했다. 하야시는 남촌과 북촌의 경계에서 활동하며 잔혹하리만큼 효율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일본인 상인들을 괴롭히는 조선인 주먹들을 무참히 제압했고 경계선 구역에서 일본 조직에 대항하는 조선인 상인들에게는 가차없는 폭력을 휘둘렀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강철 가면을 쓴 듯했고 조선인 주먹들은 그를 일본의 야차 또는 배신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청계천 다리 밑에서 조직원들이 잡아온 조선인 청년 주먹을 신문하는 자리가 있었다. 청년은 혼맛지 상인에게 돈을 뜯으려다 잡힌 처지였다. 이 조선의 개자식, 너희 조선 주먹은 이 땅에서 힘을 쓸 자격이 없다. 이시다 조직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해라. 일본인 조직원이 소리치며 칼을 꺼내들었다. 청년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나는 조선 사람이다. 죽어도 일본 깡패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고 외쳤다. 하야시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굶주림과 생존 앞에서 억지로 일본 조직에 무릎 꿇어야 했던 그의 과거. 그는 순식간에 일본인 조직원에게서 칼을 낚아챘다. 그리고 청년의 바로 옆 벽에 칼을 깊숙이 박아 넣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라. 2번 다시 이 구역에 얼씬거리지 마라. 일본어. 하야시는 청년을 살려보냈지만 이 행동은 조직에게는 효율적인 경고로 청년에게는 야차의 잔인함으로 비춰졌다. 그는 선과 악, 조선과 일본, 그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다. 조선인 상권을 지키는 김두한의 당당한 모습과 자신의 비겁한 이중 생활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영빈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이 조선 땅에서 무엇을 위해 칼을 휘두르는가? 내 피를 부인하는 대가로 얻는 이 힘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의 고뇌는 깊어졌지만 조직의 감시와 명령 속에서 그는 겉으로 더욱 완벽한 하야시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조선인 고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본인처럼 행동하지만 일본 조직은 그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는다. 조센징이라는 멸시가 영빈의 심장을 칼로 긋는다. 하야시는 경성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그는 조선인 주먹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종로 상권에 대한 압박을 조직이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혼맛지의 일본인 두목들은 그의 충성심과 능력을 치하했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에는 여전히 미묘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그는 일본 조직의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언제나 가장자리에 앉아야 했다. 형식적인 칭찬 뒤에는 언제나 차가운 감시가 뒤따랐다.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한 일본인 고위 조직원이 술에 취해 하야시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하야시, 내 놈이 아무리 공을 세워도 결국 우리와 같은 피가 아니지 않느냐?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감춰지지 않는 조센징의 비린내다. 주변의 조직원들은 그 말을 듣고 낄낄거렸고 하야시는 그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일본식 예의 범절을 완벽하게 따르며
누구보다 잔혹하게 조직의 명을 수행했다. 그는 스스로 조선의 피를 부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그들의 눈에는 영원히 이방인이자 열등한 조센징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하야시의 내면은 더욱 황폐해졌다. 그는 조선인들에게는 일본 조직의 악랄한 앞잡이로 손가락질 당하고 일본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조선인 고아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는 양쪽 세계 모두에서 고립된 외톨이 야차였다. 이 고독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이 일본 조직에게 이용당하는 칼이 아니라 두 조직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미끼나 방패일 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다. 조직은 그를 통해 조선인 주먹들을 도발하고 김두한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제거하는 동시에 만약 사태가 악화될 경우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할 터였다. 그는 밤마다 텅 빈 아지트에서 훈련을 핑계로 칼을 휘둘렀다. 그의 검술은 완벽했지만 칼날이 베는 것은 결국 허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선의 흙과 일본의 칼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피는 조선이고 칼은 일본이다. 나는 결국 어느 쪽의 심장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가? 이 절망적인 질문 속에서 하야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해줄 만큼 거대한 힘과 자신을 멸시하는 일본 조직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가 더욱 강력한 야차가 되어 자신을 짓밟은 모든 것에 대해 복수하리라 다짐했다. 영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혼맛지 근처의 가난한 조선인 노동자들. 영빈은 비밀리에 그들을 돕기 시작하며 억지로 외면했던 조선인의 피를 다시 인정하게 된다. 하야시가 혼맛지 일대에서 일본의 야차로 명성을 떨칠수록 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은 커져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혼맛지 구역 외곽에 거주하는 가장 가난하고 짓밟힌 조선인 노동자들은 그를 희미한 희망의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은 일본 조직의 하청을 받아 일하거나 일본인 상인들의 착취에 시달리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일본 조직에게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호소할 수 없었고 종로의 김두한에게 도움을 청할 만큼 용기가 있거나 접근성이 좋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하야시는 일본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선인의 피를 가진 유일한 존재였다. 어느 늦은 밤 하야시는 아지트로 돌아가던 길에 낡은 창고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노인과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그들은 일본인 상인에게 품삯을 떼이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아이는 굶주림에 지쳐 울고 있었다. 노인이 하야시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다. 나으리. 들리는 소문에 나으리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라고 합디다. 하지만 나으리도 조선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저 악마 같은 상인에게서 저희 품삯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굶어 죽습니다. 노인의 말은 하야시가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그의 근원을 정면으로 후벼 팠다. 그는 노인을 일본 조직의 앞잡이로서 냉정하게 내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굶주린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쳤다. 그것은 어린 시절 부산 부두에서 자신이 겪었던 굶주림과 다를 바 없었다. 그날 밤 하야시는 조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그 일본인 상인을 찾아갔다. 상인은 하야시의 얼굴을 보자마자 겁에 질렸다. 하야시는 일본 조직의 힘을 이용해 상인의 자금을 압박했고 떼인 품삯의 몇 배를 받아내 노인에게 돌려주었다. 이 돈은 조직의 자금이다. 내 놈들은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설된다면
너희 모두가 죽는다. 하야시는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냉혹한 경고를 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돈봉투는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이후 하야시는 비밀리에 혼마치 경계지역의 가난한 조선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 조직의 자금을 빼돌려 그들의 생계를 지원했고 억압받는 이들을 은밀히 보호했다. 이 이중적인 선행은 그의 존재 이유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일본 조직의 칼이었지만 밤에는 잊으려 했던 조선인의 피에 이끌려 행동하는 그림자였다. 그는 멸시받고 억압받는 조선인들의 눈빛 속에서 스스로가 완벽한 괴물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야차와 협객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두한이 종로를 지키기 위해 일본 야쿠자를 몰아내는 사건 발생. 영빈은 이를 지켜보며 김두한에게 강렬한 질투와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낀다. 하야시의 조직이 청계천 경계선을 장악하려 시도하자 종로의 주먹 김두한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경계선을 넘어 노골적으로 종로 상권을 위협하는 일본 조직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사건은 종로와 혼마치 사이의 주요 교차로에서 터졌다. 일본 조직의 중간 보스가 일본 상인들을 등에 업고 종로의 포목점을 강제로 철거하려 들었고 이를 김두한이 직접 막아섰다. 하야시는 조직의 명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멀리서 이 싸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긴 나라의 분노가 육신을 빌려 폭발하는 장관이었다. 김두한은 거구의 일본 야쿠자들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그의 주먹은 정교했고 움직임은 빠르고 맹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둘러싼 종로 상인들과 인력 거꾼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김두한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일본 조직원들을 향해 야유와 돌팔매질을 서슴지 않았다. 여기는 조선 사람의 땅이다. 김두한 만세. 군중의 함성은 마치 봉화를 올리는 불길처럼 종로 전체를 뒤덮었다. 김두한은 일본 조직원들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그들의 보스를 개 끌듯 청계천으로 내던졌다. 하야시는 어둠 속에 숨어 이 승리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거운 격통에 휩싸였다. 저 젊은이.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조선인으로서 조선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망설임 없이 일본의 폭력에 맞서 싸운다. 김두한은 하야시가 필사적으로 잃어버리려 했던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강렬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하야시는 김두한에게서 자신이 버린 상,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영웅의 모습을 보았다. 그 감정은 지독한 질투였다. 자신은 조선의 피를 가지고도 일본인의 칼이 되어 그림자 속에서 비겁한 선행을 할 뿐인데 김두한은 태양 아래 당당하게 서 있었다. 동시에 하야시는 김두한의 압도적인 힘과 기백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김두한의 눈빛은 야차처럼 강렬했고 그 힘은 조직의 명분과는 관계없이 그저 조선을 향하고 있었다. 하야시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종로의 두목 김두한은 단순한 주먹이 아니다. 그는 조선인들의 영웅이며 이시다 조직의 경성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구역은 이제 단순한 상권 다툼을 넘어 민족적 대립으로 변질되었다. 이날 이후 하야시의 내면은 김두한을 향한 경쟁심과 증오, 그리고 존경심이라는 복잡한 감정으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그는 김두한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알았고 그 충돌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는 경성이라는 비극적인 무대 위에서 이제 피를 부르는 숙명으로 확립되었다. 영빈이 비밀리에 조선인을 도왔다는 사실이 일본 조직에게 발각될 위기. 그는 조직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야차 같은 모습을 연기해야만 한다. 하야시가 은밀하게 조선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은 매우 위험한 줄타기였다. 아무리 조심했더라도 일본 조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어느 날 혼마치 지부의 2인자 오카모토가 하야시를 불렀다. 오카모토는 하야시를 조센징이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하야시를 응시하며 종이 한 장을 던졌다. 그것은 하야시가 얼마 전 떼인 품삯을 돌려받게 해준 조선인 노인의 진술서였다. 하야시, 이 노인이 너를 도련님이라 불렀더군. 그리고 내 놈이 우리 조직의 자금을 유용하여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하야시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수년간 조직의 밑바닥에서 생존하며 익힌 완벽하게 냉정한 가면이었다. 오카모토-상. 그 노인은 제가 시킨 연극을 했을 뿐입니다. 하야시는 조선말로 진술서가 쓰여진 것을 이용해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다. 종로 주먹들은 조선인 상권에서 협객 행세를 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려면 저희도 일본 조직에 복종하는 조선인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그는 오카모토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저는 그들에게 공포만 심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구역에서 충성하면 오히려 일본 조직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짜 희망을 주려 했습니다. 조직의 통치 방식을 바꿀 새로운 전략입니다. 조직의 자금을 쓴 것은 경솔했으나 저는 이시다 조직의 영향력을 높이려 했을 뿐입니다. 오카모토는 하야시의 변명에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논리가 매우 교활하고 효율적이었기에 쉽사리 반박하지 못했다. 과연 그럴까? 내 놈의 피가 또다시 너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란다.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야시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더욱 극단적으로 조직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그는 다음 날 조선인 주먹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인 폭력 행사를 감행했다. 종로 상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조선인 주먹들을 완전히 짓밟고 피를 흘리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성 주먹 세계의 하야시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김두한과 종로의 조선인들은 하야시를 조직 내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동족의 피를 밟는 최악의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하야시는 그들의 증오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럴수록 그의 가면은 더욱 두꺼워졌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만 숨겨진 그림자 선행의 흔적이 고독하게 타들어갔다. 그는 조직의 신뢰를 얻는 대가로 자신이 잃어버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다. 영빈의 갈등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조선인 여인 정화와의 비극적 사랑. 그녀는 영빈이 가진 힘이 조선을 위해 쓰이기를 바란다. 가장 잔인한 야차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하야시에게도 숨 쉴 틈은 필요했다. 그에게 그 틈은 혼마찌와는 멀리 떨어진 청계천 외곽의 조용한 한옥 골목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정화라는 여인을 만났다. 정화는 이름처럼 조용하고 고든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작은 규방에서 바느질과 술을 놓아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그녀의 집은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숨겨진 연락처이기도 했다. 하야시는 조직의 정보망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를 조직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지켜주었다. 어느 날 정화가 일본 순사들에게 불신 검문을 당하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하야시는 즉시 일본인 조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순사들에게 조직의 이름을 대며 위협했다. 이 여인은 이시다 조직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순사들이 물러난 후 정화는 하야시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그가 조직원들에게 명령하는 잔혹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에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나라 사람들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대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영빈의 심장을 찔렀다. 영빈은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본명인 선우영빈을 그녀에게만 털어놓았다. 자신이 조선인 고아이며 일본의 칼이 되도록 길러진 비극적인 운명을 고백했다. 정화는 영빈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나으리 영빈. 당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는 아직 조선의 하늘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무서운 힘이 언젠가는 당신의 나라, 우리 조선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영빈에게 일종의 구원이었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았지만 정화는 그를 칼이 아닌 힘을 가진 조선 사람으로 보았다. 정화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영빈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잃어버린 조선인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희미한 등불이 되었다. 영빈은 정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조직에게서 몰래 빼낸 자금 일부를 정화에게 건네어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게 했고 그녀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비극적인 사랑은 영빈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일본 조직에 대한 충성과 조선인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더욱 잔혹하게 찢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그림자이기도 했다. 일본 경찰과 결탁한 일본 조직이 종로에 대한 대규모 습격을 감행. 영빈은 명분상 선봉에 서야 하지만 몰래 김두한에게 정보를 흘려 피해를 줄인다. 하야시의 경성 주먹 세계 장악은 이시다 조직의 최종 목표였다. 김두한이 종로를 철통같이 지키자 조직은 결국 무력을 넘어선 대규모 압박을 계획했다. 이시다 조직은 일본 경찰과 고위 관리들을 매수하여 불량 조선인 소탕 작전을 명분으로 종로에 대한 합동 습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이 습격은 종로 상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김두한 세력을 뿌리 뽑는 것이 목적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하야시는 계획의 전모를 듣고 전율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조선인 상권 전체를 향한 대학살에 가까웠다. 명분상 조선통이자 가장 강력한 행동대장인 하야시는 이번 습격의 선봉에 서도록 지시받았다. 하야시, 내 놈이 이 작전을 성공시켜야 한다. 종로를 피로 물들여라. 그래야 이시다 조직이 경성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하야시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태도로 지시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김두한에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했다. 정화를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고 너무 노골적인 경고는 조직에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그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습격 전날 밤 하야시는 경계구역에서 자신의 부하 조직원 중 한 명을 술에 취한 척 꾸며 일부러 종로 주먹들의 구역에 던져 놓았다. 그 조직원의 품속에는
일본 경찰의 불량배 소탕 계획 초안과 습격 시간, 주요 목표 지점이 적힌 문서의 사본 위조된이 있었다. 문서 내용은 진짜였으나 하야시는 사본의 핵심적인 정보를 교묘하게 위조했다. 습격 시간을 실제보다 2시간 빠르게 적고 공격 목표를 종로 상가 중심부가 아닌 외곽의 창고 밀집 지역으로 유도한 것이다. 이 문서는 곧바로 김두한의 손에 들어갔다. 김두한과 종로 주먹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습격 2시간 전에 방어를 준비했고 하야시가 유도한 외곽 창고 지역에 세력을 집중했다. 실제 습격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 경찰과 조직원들은 예정된 시간에 맞춰 종로에 진입했지만 핵심 목표 지역은 텅 비어 있었고 조선인 주먹들은 외곽에서 이미 준비된 채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습격은 예상보다 훨씬 큰 난관에 봉착했고 조직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야시는 선봉에 서서 조직원들을 이끌었지만 그의 행동은 교묘하게 지연되고 분산되었다. 그는 자신의 명분과 조직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김두한 세력의 피해를 줄이려 애썼다. 결과적으로 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 조직과 경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야시는 조직의 보고서에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으며 김두한의 방어가 예상보다 치밀했다고 적었다. 그는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극도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역설적으로 김두한에게는 하야시의 이중첩자 행동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김두한은 하야시가 이 잔혹한 습격의 주동자이자 선봉장이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었다. 하야시는 더욱 깊은 오해의 늪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두한은 영빈을 완벽한 매국노이자 일본 야쿠자 두목으로 오해하고 증오한다. 영빈은 자신의 희생을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 속에 침잠한다. 종로 습격 실패 이후 이시다 조직 내에서는 격렬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하야시는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하여 정보 유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데 성공했지만 조직의 신뢰는 이전보다 훨씬 불안해졌다. 하지만 하야시를 가장 괴롭힌 것은 조직의 의심이 아니었다. 바로 김두한의 증오였다. 습격이 실패로 끝난 직후 종로의 조선인들은 하야시를 향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김두한은 자신들을 피로 짓밟으려 했던 일본 조직의 선봉장 하야시라는 이름을 잊지 않았다. 김두한이 부하들을 모아놓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치는 소문이 혼맛집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놈은 같은 조선인의 피를 가지고도 외놈들의 개가 되어 우리를 향해 칼을 겨누었다. 일본 깡패보다 더한 매국노이자 짐승이다. 하야시, 그 이름을 내 입에 올리는 것조차 역겹다. 언젠가 내 손으로 반드시 저 역적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하야시는 이 말을 듣고 차가운 고독 속에 침잠했다. 그는 김두한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조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도의 위험을 감수했다. 그는 조직의 신뢰와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며 정보를 흘렸지만 그 모든 행동은 김두한에게 종로를 침공한 야차의 잔혹한 행위로만 비춰졌다. 그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동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김두한은 태양 아래에서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당당한 영웅으로 우뚝 섰지만 하야시는 어둠 속에서 오해와 증오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숨 쉬어야 했다. 그의 내면은 절규했다. 나는 너를 구했지만 너는 나를 짓밟는구나. 이 비극적인 오해는 두 라이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김두한은 하야시를 타도의 대상이자 조선의 적으로 확고히 인식했고 하야시는 김두한을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며
고독과 비애 속에서 자신의 이중 생활을 더욱 철저히 숨기게 되었다. 이 고독은 하야시를 더욱 냉혈한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존재인 정화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오해와 증오를 정화의 따뜻한 시선으로 보상받으려 했다. 영빈을 거두었던 일본 야쿠자 두목이 영빈의 정체성 혼란을 이용해 두 사람 김두한과 영빈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계략을 꾸민다. 종로 습격 실패의 여파로 일본 조직의 총책임자인 이시다가 직접 경성으로 건너왔다. 그는 하야시를 거두고 단련시킨 장본인이자 그의 조선인 피와 일본인 교육 사이의 갈등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다. 이시다의 눈빛은 표면적으로는 냉철했지만 하야시를 향할 때는 뱀처럼 음흉하게 빛났다. 그는 실패한 작전에 대해 질책하는 대신 하야시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하야시, 내 놈의 정체를 아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다. 조선인들은 내 놈을 일본의 칼이라 여기고 일부 조직원들은 내 놈의 조선 피를 의심한다. 이 모든 불만을 단번에 잠재워야 한다. 이시다의 계획은 섬뜩했다. 그는 하야시에게 김두한과의 결전을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고 종로를 장악하기 위한 최후의 일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김두한을 무너뜨리면 조선인들은 완전히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 놈이 김두한에게 패배한다면 이시다는 웃었다. 내 놈은 조선인들에게 증오받는 배신자로 죽을 것이고 우리 조직은 조선인 하야시가 경거망동했다며 모든 책임을 내 놈에게 떠넘길 수 있다. 우리의 명예는 실추되지 않는다. 즉 이시다에게 하야시는 승리에도 소모품, 패배에도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는 하야시의 정체성 혼란을 이용하여 두 조선인 주먹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경성 주먹 세계의 가장 강력한 두 축을 동시에 제거하려 한 것이다. 이 싸움은 내 놈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영웅으로 승리하거나 배신자로 죽거나 어느 쪽이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 내 놈이 가진 조선인의 핏줄을 끊어내고 완벽한 일본의 칼이 될 기회다. 하야시. 이시다의 명령은 하야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족쇄였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충성을 바쳤던 조직에게조차 단순한 도구, 심지어 버려질 패로 취급당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조선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조차 철저히 일본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하야시는 김두한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이는 조직의 명령이자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속죄가 될지도 모르는 최후의 무대였다. 그는 칼을 닦으며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이시다 조직과 자신을 증오하는 김두한, 그리고 두 세계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졌다. 정화가 영빈의 비밀을 지키려다 일본 조직에게 희생당하는 사건 발생. 영빈은 절규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하야시가 김두한과의 결전을 준비하던 중 운명의 칼날이 가장 소중한 곳을 베어버렸다. 이시다 조직은 하야시가 정화와 은밀히 접촉하며 독립자금까지 지원했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아냈다. 하야시의 이중적인 행동과 잠재적인 배신의 증거를 확보한 오카모토가 정화를 납치했다. 그들은 정화를 고문하며 하야시가 빼돌린 자금의 출처와 김두한에게 정보를 흘린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하야시는 정화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녀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는 조직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백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다.
조직원들이 정화를 무참히 구타한 후였다. 정화는 피를 흘리면서도 하야시를 향해 힘겹게 웃었다. 나으리,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조선의 희망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하야시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정화는 하야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가 이루고자 했던 희미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다. 하야시는 절규했다. 이시다 조직에게 이용당하고 김두한에게 오해받는 고독 속에서 정화는 그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끈이었다. 그 끈이 잔인하게 끊어진 순간 영빈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의 눈빛은 비로소 진짜 야차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정화를 희생시킨 조직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처절한 학살이었다. 그는 칼과 주먹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며 오카모토를 포함한 조직원들을 짐승처럼 짓밟고 피를 뿌렸다. 이 더러운 일본의 개들아, 내 나라를 짓밟고 내 심장을 파괴한 죄를 갚아라. 오랜만에 터져나오는 격렬한 조선말이었다. 복수가 끝났을 때 하야시는 피로 물든 아지트 한가운데 정화의 시신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조직의 명령이나 김두한과의 라이벌 의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복수였다. 자신을 괴물로 만들고 사랑하는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시다 조직 전체와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일본 제국에 대한 피의 복수. 정화의 죽음은 하야시에게 마지막 남은 조선인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고 그는 이제 조직의 충성스러운 칼이 아니라 조직을 파괴할 광기의 심판자가 되었다. 김두한과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하야시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 이시다 조직과의 전면전으로 바뀌고 있었다. 영빈은 정화의 죽음을 기점으로 더 이상 일본 조직의 꼭두각시를 거부, 일본 조직의 중요 사업을 파괴하고 자금을 빼돌려 조선 독립 자금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정화의 시신을 수습한 하야시는 경성의 지하 세계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이시다 조직은 하야시가 연인을 잃고 실성하여 도망쳤다고 판단했지만 그들의 오판은 곧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하야시는 더 이상 조직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수년간 하야시로 살며 획득했던 조직의 내부 정보, 금고 위치, 주요 거래처, 목록 등을 이용하여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무기, 바로 은밀함과 잔혹함을 사용했다. 첫 번째 타격은 조직의 주요 자금줄인 마약 거래소였다. 하야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습격하여 일본인 조직원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거래 자금 전액을 빼돌렸다. 두 번째는 일본 군납업체와 연계된 밀수 창고였다. 그는 창고를 폭파시켜 조직의 주요 물품들을 공중분해시켰다. 이시다 조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가장 강력했던 칼이 이제 그들을 향해 겨누어진 것이다. 하야시는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정화가 생전에 연락을 취하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 돈에는 단 한마디의 쪽지만 동봉되어 있었다. 조선의 칼이 갚는다. 그는 비로소 정화의 소망대로 자신의 힘을 조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비록 그 방법이 복수와 파괴일지라도 이시다 조직은 하야시가 김두한에게 정보를 넘긴 배신자임을 확신하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야시를 광기의 탈주범으로 몰아세우며 현상금을 걸었고 김두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하야시는 우리의 자금을 훔쳐 도망친 배신자다. 김두한, 내 놈에게는 그놈을 처단하고 종로의 영웅이 될 기회를 주겠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두한은 하야시가 드디어 혼마찌 조직을 배신하고 이탈했다고 판단했지만 그 동기가 독립이나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하야시가 조직의 자금을 독차지하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려 한다고 오해했다. 역시 그놈은 조선의 피를 팔아치운 탐욕스러운 악마였군. 김두한의 증오는 더욱 커졌고 하야시의 행동은 이시다 조직에게는 광적인 배신, 김두한에게는 탐욕스러운 이탈로 해석되었다. 하야시는 이제 양쪽 세계 모두에게 쫓기는 고독한 심판자가 되었다. 그의 복수와 희생은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길이었다. 김두한은 영빈이 조선 조직을 배신하고 이탈했다는 소식만 듣고 그가 혼마찌의 힘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오해한다. 최후의 결전 준비. 이시다 조직의 경성 지부는 하야시의 파괴적인 복수로 인해 거의 와해 직전에 놓였다. 총책임자인 이시다는 분노에 떨었지만 동시에 하야시가 김두한과의 충돌을 통해 스스로 파멸할 것이라는 원래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시다는 김두한에게 접촉하여 하야시의 은신처와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김두한은 마침내 하야시를 끝장낼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하야시가 일본 조직을 파괴하고 자금을 빼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두한은 이를 조선인으로서의 각성이 아닌 혼마찌 조직의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배신으로 확신했다. 하야시가 훔친 자금이 독립운동에 쓰이고 있다는 진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그놈이 드디어 제 발로 낭떠러지로 가는군. 일본 놈들 칼을 잡고 동족을 짓밟더니 이제는 그 칼로 제 주인까지 찔러 결국 권력에 눈이 먼 짐승일 뿐이다. 김두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하야시와의 결전을 단순한 구역 다툼이나 주먹 싸움이 아닌 매국노의 심판이자 종로 상권을 위협하는 마지막 악의 축 제거로 규정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종로의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혼마찌 주먹 세력 자체를 경성에서 완전히 몰아낼 생각이었다. 반면 하야시는 피할 수 없는 이 대결을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정화의 죽음 이후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와 속죄뿐이었다. 하야시는 정화의 유품인 작은 조각보를 품에 안고 홀로 칼을 갈았다. 그는 이시다 조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은신처를 옮겨 다녔지만 김두한과의 결전 장소만큼은 자신이 직접 정했다. 청계천 다리, 남촌과 북촌의 경계. 그곳은 조선인의 땅과 일본인의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하야시의 비극적인 삶이 시작된 경계선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싸움을 통해 김두한의 증오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일본 조직에 의해 파괴된 한 조선인 주먹이었음을 마지막으로 증명하려 했다. 하야시는 김두한에게 전가를 보냈다. 경계선 다리 위에서 단 둘이 만나자. 장엄하고 비극적인 최후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두 조선인 주먹은 각기 다른 이유, 서로에 대한 깊은 오해와 증오를 품은 채 경성 주먹 역사를 마무리할 운명적인 충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빈은 일본 조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추격당하는 상황에서도 김두한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준비한다. 그는 이 싸움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속죄하려 한다. 결전의 날, 경성은 무겁고 습한 공기로 가득했다. 김두한은 종로 조직원들을 뒤로하고 홀로 청계천 다리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죄자의 그것이었다. 그에게 하야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일 뿐이었다. 반면 하야시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화려한 야쿠자 복장이 아닌 검은색의 낡고 해진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일본 조직에서 단련된 긴 칼 대신 조선 주먹들이 사용하는 단순하고 투박한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무술 대결이 아닌 조선인의 피로 치르는 속죄임을 보여주려 했다. 다리 위에서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청계천의 흐르는 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야시의 뒤로는 일본 조직의 추격대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고 김두한의 등 뒤로는 종로 상인들의 희미한 숨소리가 느껴졌다. 김두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렸다. 하야시, 내 놈이 그토록 원하던 결전이다. 내 놈의 탐욕이 결국 너를 이 자리로 이끌었군. 내 더러운 피로 종로의 땅을 적셔라. 하야시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정화의 희생이 그의 내면에 남아있는 모든 절망을 응축시키고 있었다. 김두한. 하야시의 입에서 조선말이 흘러나왔다. 어색하지만 단호했다. 나는 탐욕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잃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러왔다. 그리고 너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다. 김두한은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다. 그에게 하야시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너 같은 놈에게 조선의 희망 따위는 없다. 싸움은 격렬하게 시작되었다. 김두한의 주먹은 분노와 정의감으로 불타올랐고 하야시의 쇠꼬챙이는 수년간 야쿠자 기술로 단련된 냉혹한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김두한의 파워와 하야시의 스피드와 잔혹함이 부딪히며 다리는 전율했다. 그러나 하야시는 싸움 내내 미묘하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김두한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순간에도 치명적인 일격을 피하고 김두한의 주먹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다. 그는 이 싸움에서 김두한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두한의 주먹으로 자신의 죄를 씻고 김두한을 조선의 영웅으로 완성시키려 했다. 김두한은 하야시의 이상한 태도에 혼란스러웠지만 증오가 그를 지배했다. 주먹이 하야시의 안면을 강타할 때마다 하야시의 입에서는 피 대신 억눌렸던 절규가 터져나왔다. 이 싸움은 하야시의 마지막 속죄이자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는 비극적인 클라이맥스의 시작이었다. 종로와 혼마츠의 경계, 마지막 싸움. 영빈은 김두한에게 싸우는 내내 억눌러왔던 조선인의 정체성과 비극을 토해낸다. 격렬한 싸움 끝에 한쪽은 쓰러진다. 김두한의 주먹과 하야시의 쇠꼬챙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청계천 다리 위를 갈랐다. 하야시는 김두한의 주먹을 맞을 때마다 일부러 비틀거리며 자신이 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지 억눌렀던 모든 진실을 토해냈다. 나는 너처럼 당당하게 조선을 외칠 수 없었다. 나는 배고픔에, 멸시에, 버려진 조선인 고아였다. 김두한은 그의 절규에 잠시 주춤했다. 하야시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눈물 속에서 그는 증오했던 하야시가 아닌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영빈의 그림자를 보았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은 외놈의 칼이다. 내가 내 상인들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잊었느냐. 김두한은 더욱 맹렬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었다. 하야시가 외쳤다. 그 순간 그는 쇠꼬챙이로 김두한의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갔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김두한은 하야시의 기술이 자신을 언제든 죽일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종로 습격때 내가 정보를 흘렸다. 내 놈이 영웅이 되어야 했으니까.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으니까. 하야시는 절규하며 자신의 비밀 선행과 이시다 조직 내에서의 이중 생활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김두한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열한 패배자의 마지막 변명처럼 들렸다. 마침내
김두한은 모든 분노를 실어 혼신의 일격을 날렸다. 하야시는 이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냈다. 김두한의 주먹이 그의 갈비뼈를 부수는 소리가 났다. 하야시는 피를 토하며 그대로 다리 위를 구른 뒤 청계천의 돌바닥 위로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쇠꼬챙이가 떨어졌다. 김두한은 숨을 헐떡이며 승리자의 위치에 섰다. 그는 오랫동안 증오해왔던 라이벌을 마침내 처단했다는 승리감과 동시에 하야시의 처절한 절규에서 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매국노. 결국 너는 이 조선 땅에서 끝나는구나. 김두한이 쓰러진 하야시를 내려다보는 순간 주변에 숨어있던 이시다 조직원들이 환호하며 다가왔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쓰러진 하야시의 시신과 승리하여 지친 김두한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야시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간신히 김두한의 옷자락을 잡고 속삭였다. 그의 눈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가라. 내 마지막 증거. 정화. 하야시는 김두한의 품속에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한 행동이었다. 김두한은 싸움이 끝난 후 쓰러진 영빈의 품에서 발견된 조선 독립 자금 문서와 정화의 유품을 보고 모든 진실을 깨닫는다. 영빈은 이 땅에 묻히지 않고 조용히 사라져버린다. 야차의 그림자만이 남다. 김두한이 쓰러진 하야시의 옷자락을 놓자마자 이시다 조직원들이 다리 위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김두한은 야쿠자들을 상대하기 전에 하야시가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쥐어준 것을 먼저 확인했다. 그것은 피에 젖은 작은 조각보였다. 조각보 안에는 얇게 접힌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김두한은 급하게 그 문서를 펼쳤다. 그곳에는 이시다 조직의 주요 자금 흐름과 그 출처, 그리고 빼돌려진 거액의 자금이 상하이, 임시정부 및 경성 독립 자금으로 은밀하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문서의 말미에는 하야시가 자신의 본명, 선우영빈이라 적고 정화의 이름과 함께 적은 간결한 유언이 있었다. 조선에게 갚으라. 김두한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증오했던 매국노 하야시는 사실 조직의 칼이 되어 동족을 보호하고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희생했던 선우영빈이었다. 그는 모든 오해와 증오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면서 김두한을 통해 조선의 정의가 승리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선우, 영빈. 김두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증오했던 상대에 대한 이해와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그의 승리는 순식간에 처절한 패배로 변했다. 그때 야쿠자 조직원들이 김두한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이제 내 차례다, 김두한. 김두한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하야시의 목까지 짊어진 채 분노가 아닌 속죄와 책임감으로 싸웠다. 김두한은 하야시가 쓰던 쇠꼬챙이를 집어들었고 이시다 조직원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힘과 기백을 보여주며 그들을 모조리 몰아냈다. 싸움이 끝난 후 김두한은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선우영빈의 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하야시의 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핏자국과 함께 그가 품고 있던 정화의 낡은 조각보만이 남아 있었다. 이시다 조직의 추격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야시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선우영빈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이 땅에 자신의 핏자국과 오해, 그리고 독립 자금의 증거만을 남긴 채 야차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김두한은 청계천 다리 위에서 하야시가 남긴 조각보와 문서를 굳게 쥐었다. 그는 이제 영웅으로서의 무게뿐만 아니라
오해 속에서 비극적으로 사라진 또 다른 조선인 주먹의 고독한 진실까지 짊어지게 되었다.